안녕하세요. 인생의 제2막을 살아가고 있는 이순자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면 창밖 감나무는 을의 주홍빛으로 물들곤 했습니다. 그 감을 따서 잘 말려 곶감을 만들고 아들 녀석이 좋아하는 수정과에 띄워주던 기억이 아련해요.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집의 풍경은 늘 그렇게 다정하고 따스했죠. 적어도 며느리 수린이가 제게 물컵에 물을 뿌리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도 여느 주말과 다름없는 오후였습니다. 아들 지훈이가 가족과 함께 온다는 전화를 받고 아침부터 제 마음은 분주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재우고 손주 유준이가 먹을 동그랑땡을 부쳤죠. 며느리가 혹시나 좋아할까 싶어 늙은 호박을 긁어내 전까지 부쳤습니다. 제게는 자식을 위하는 것만큼 큰 기쁨이 없었으니까요. 오후 4시가 넘어서야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지친 기색이 역력한 아들의 목소리 뒤로 또각거리는 날카로운 구두 소리가 따라 들어왔죠. 며느리 수린이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잡지에서 막 튀어나온 사람처럼 한껏 치장을 하고 나타났더군요. 손에 들린 가방은 제가 평생 시장을 다니며 아낀 돈으로는 어림도 없을 만큼 번쩍이는 물건이었어요. 어머님, 인사라고 하기엔 너무나 건조한 한마디를 던진 며느리는 소파 가장 편한 자리에 몸을 기댔습니다. 피곤하다는 듯 길게 한숨을 내쉬며 곧장 휴대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더군요. 그 모습에 익숙해질 법도 한데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양손 가득 손주 녀석의 짐을 들고 들어오며 쩔쩔매는 모습이었고요. 유준아, 할머니한테 인사해야지. 아들의 말에 7살배기 손주 유준이는 저를 곁눈질할 뿐 거실에 놓인 텔레비전으로 달려가 자기가 보고 싶은 만화를 틀어달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지켜보던 며느리가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말했어요. 지훈 씨, 그냥 태블릿 줘요. 어머님 댁은 시끄럽게 하면 안 되잖아. 결국 유준이는 소파 한쪽에 배를 깔고 엎드려 태블릿에 코를 박았습니다. 고작 7살짜리가 어른에게 인사하는 법도 배우지 못하고 기계에만 빠져있는 꼴이 못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서는 순간 집안의 평화가 깨질 것을 알기에 입을 다물었죠. 며느리는 아들의 귓가에 당신 어머니는 너무 구식이라 대화가 안 통해 라고 속삭이는 걸 제가 못 들었을 거라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가 정성껏 차린 저녁상을 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과 노릇하게 부쳐낸 전들을 보며 아들이 감탄했어요. 우와, 엄마, 진수성찬이네. 수린아, 이것 좀 봐. 어머니, 솜씨 여전하시다. 하지만 며느리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젓가락을 깨작거릴 뿐이었습니다. 갈비 한 점을 입에 넣는가 싶더니 이내 휴지에 뱉어내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죄송한데 이 고기 어디서 사셨어요? 기름기가 너무 많아서 제 입에는 좀 느끼하네요. 요즘은 건강에 안 좋다고 이런 거 잘 안 먹잖아요.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들 먹이려고 새벽 시장에 나가 제일 좋은 부위로 골라온 갈비였어요. 밤새 핏물을 빼고 정성껏 양념한 제 노력을 며느리는 단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곁에 있던 아들이 눈치 없이 거들었죠. 원래 갈비는 기름이 좀 있어야 맛있지. 자기는 너무 마른 것만 좋아해서 그래.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자기야, 이건 맛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라고. 그리고 유준이도 이런 기름진 음식 먹이면 소화비만 와. 어머님도 이제 요리하실 때 설탕이나 기름은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 저를 가르치려 드는 말투였습니다. 마치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시대에 뒤떨어진 늙은이처럼. 말하는 태도의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그늘이 질까 봐 모처럼의 가족 식사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였죠. 그저 다음부턴 더 신경 쓰마 하고 웃어 넘기는 제 자신이 참으로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저는 후식으로 과일을 깎아내왔습니다. 제가 특별히 손주를 위해 사온 새 장난감 로봇을 아들이 건네주자 유준이는 그제야 태블릿에서 눈을 떼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포장지를 거칠게 찢어 로봇을 꺼내 몇 번 만져보더니 금세 흥미를 잃고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는 다시 칭얼거리기 시작했죠. 이거 말고 다른 거 더 멋있는 거 없어? 시시해. 그 모습에 마음이 아파 저는 잘 깎은 배 한 조각을 들고 손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유준아, 로봇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할머니랑 맛있는 배 먹을까? 하고 다정하게 말을 건네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손이 아이의 시야를 가린 것이 짜증이 났던 걸까요? 유준이는 소리를 빽 지르며 제 정강이를 힘껏 걷어찼습니다. 아, 단단한 운동화 앞굽에 부딪힌 정강이가 찌릿하게 울리며 저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의 모욕적인 언사는 수없이 참아왔지만 제사를 직접 때리는 아픔은 또 다른 차원의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너무나 놀라고 아픈 마음에 저는 평생 손주에게 한 번도 내지 않았던 엄한 목소리로 꾸짖고 말았습니다. 유준아, 어른한테 버릇없이 이게 무슨 짓이야? 할머니한테 발길질을 하면 못 써. 어서 잘못했다고 사과해야지. 울음이 터질 줄 알았던 아이는 오히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아마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꾸중을 들은 것이겠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던 며느리 수린이가 스프링처럼 튀어 일어나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얼굴은 분노로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죠. 누구 마음대로 우리 애한테 소리를 지르세요. 애가 뭘 안다고 그렇게 야단을 치세요.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니? 손주가 할미를 걷어찼는데 그걸 보고도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냐? 이건 가르쳐야 하는 문제야.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 수린이가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의 물을 제 뺨에 그대로 뿌려버린 것입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뺨을 타고 흘러내리며 제 몸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순간 세상이 빙글 돌고 모욕감과 함께 서늘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저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죠. 엄마, 수린아, 둘 다 그만해. 유준이 보잖아. 아들 지훈이가 소리치며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지만 그는 제 아내의 손을 뿌리치지도 제 어머니를 보호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허공에 손을 휘저으며 안절부절 못할 뿐이었죠. 며느리 수린이는 씩씩거리며
제 아들 뒤에 숨어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애기를 죽여도 유분수지. 다시는 우리 유준이한테 손끝 하나 대지 마세요. 아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는 물보다 며느리의 도끼 서린 눈빛보다 더 아픈 것은 제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지훈이는 넘어진 저를 일으켜 줄 생각은 않고 울고 있는 제 아내를 달래기 바빴습니다. 술이나 진정해. 응. 엄마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야. 그 눈빛은 저를 향한 원망과 아내를 향한 변명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구나. 저 여자의 남편일 뿐이구나. 내가 꿈꾸던 단란한 가정의 모습은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구나. 그들은 서둘러 짐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제 심장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엉망으로 흐트러진 것을 바닥에 놔둔 구는 과일 조각과 장난감 로봇, 그리고 텅 빈 공간에 홀로 남겨진 저. 뺨에서는 물이 흘렀지만 눈에서는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안에서 무언가 아주 차갑고 단단한 것이 조용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오늘로서 이순자의 인생 제1막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겁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에요. 제 인생과 존엄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싸움의 시작입니다. 저는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의 번호를 누르기 위해서였죠.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집 안에는 무겁고 서늘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어요. 뺨에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이 모욕감을 되새겼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슬픔이나 분노 같은 뜨거운 감정 대신 제 머릿속은 마치 깊은 겨울에 얼어붙은 강표면처럼 차갑고 평온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들 녀석이 사준 무릎 보호대가 없었다면 한참을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엉망이 된 거실을 치우는 것이었습니다. 바닥에 놔둔 구는 배 조각들을 주워 담고 행주를 빨아 끈적한 과즙을 닦아냈습니다. 손주 녀석이 발로 차고 내던진 로봇은 팔 하나가 부러져 있더군요. 저는 부러진 로봇의 팔을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치 제 아들 지훈이와의 관계가 부러져 버린 것을 형상화한 물건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로봇을 신문지에 곱게 싸서 쓰레기통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수리해서 다시 쓸 수도 버릴 수도 없는 어중간한 마음의 상징이었죠.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난 이 집은 언제나처럼 정갈한 모습을 되찾았지만 공기 중에 떠도는 배신감의 냄새는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뺨에 느껴지는 차가운 물기가 여전히 모욕감을 되새겼습니다. 평생 남의 손가락질 한 번 받아본 적 없이 꿋꿋하게 살아온 제 얼굴에 며느리라는 작자가 남긴 모욕의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뺨을 가만히 쓸어 보았습니다. 돌아가신 남편 생각이 났어요. 무뚝뚝하고 표현에 서툰 사람이었지만 단 한 번도 제게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죠. 저를 집사람이라고 부르면서도 그 안에는
언제나 존중과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집의 기둥이야. 당신이 바로 서야 이 집이 바로 서. 그 기둥을 오늘 며느리가 제 손으로 흔들고 뽑아버리려 한 것입니다.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수십 년의 세월을 되감아 보았어요. 지훈이를 낳고 뜰듯이 기뻐하던 남편의 얼굴, 아장아장 걷던 아들이 처음으로 엄마 하고 불렀을 때의 벅찬 감동, 혹여나 아들 기죽을까봐 굳은 일마다 않고 돈을 벌었던 젊은 날의 제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학교 등록금이 모자라 제가 아끼던 결혼 반지를 팔았던 날, 아들은 미안함에 눈물을 글썽였었죠. 저는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너만 잘 되면 엄마는 아무것도 아깝지 않다. 그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바쳐 키워낸 그 아들이 오늘 제 어미가 모욕당하는 동안 제 아내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배신감에 심장이 아려왔습니다. 동이 틀 무렵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밤새 내린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감정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전쟁입니다. 제 인생을 지키고 망가진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싸움. 지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외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 부부 동반 모임에 갈 때나 입던 가장 좋은 옷이었죠. 그리고 화장대 서랍에서 작은 열쇠를 꺼내 안방 금고를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5년 전 아들 내외가 지금 사는 아파트로 이사할 때 제가 전세 보증금 5억 원을 보태주며 받아두었던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였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것이었지만 그 혹시 모를 상황이 며느리가 제게 물컵에 물을 뿌리는 상황일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저는 계약서 사본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아침 9시가 되자마자 집을 나섰습니다. 제 평생의 거래 은행인 K은행 지점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잠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모든 금융 자산을 점검하고 아들 쪽으로 흘러가던 돈의 흐름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어요.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창구의 젊은 직원이 상냥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준비해 간 서류들을 꺼내 보이며 차분하게 말했죠. 제 명의로 된 모든 예금, 적금, 펀드 현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그리고 매달 아들 회사 계좌로 자동 이체되던 금액이 있었는데 오늘부로 즉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꽤 큰 금액이었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다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 상품들, 오늘부로 수익자를 모두 제 자신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원래 수익자는 모두 아들 박지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되었을 경우 아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기를 바라는 어미의 마음이었죠. 하지만 그 마음은 오늘 새벽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은행을 나서자 거짓말처럼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내 아들이라는 세 글자가 그 어느 때보다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과를 하려나, 뒤늦게라도 어미의 안부를 물으려나, 신락 같은 기대를 했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첫 마디는 걱정이었지만 이어진 말들은 제 가슴에 더 큰 상처를 냈습니다. 저기 엄마, 수린이가요.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자고 끙끙 앓았어요. 자기도 너무 놀라서 그랬다고. 엄마가 유준이한테 너무 심하게 소리를 질러서 애를 지키려고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다고 하네요. 아기가 있었던 건 아니래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컵에 물을 뿌려 모욕당한 사람은 저인데 끙끙 앓은 것은 며느리라니요. 제 아들은 지금 가해자를 두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되물었죠. 그래서 내가 뭘 어쨌으면 좋겠다는 말이니? 아니 그게 아니라 수린이가 지금 많이 불안해해서요. 엄마가 먼저 다가가서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야 걔도 마음 풀고 엄마한테 사과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사과를 하기 위해 제게 먼저 사과를 하라는 해괴한 논리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 아들은 이미 며느리에게 완벽하게 조종당하는 꼭두각시가 되어 있었어요. 눈을 뜨게 해주려면 그를 지탱하던 줄을 끊어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훈아, 저는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한 말 후회하게 될 거다. 그리고 내 가정은 이제 너희 부부가 알아서 꾸려나가거라. 다시는 나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기대하지 말아라.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길거리에 서서 파란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선명하고 명확해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시작입니다. 제 것을 되찾고 제 아들의 눈을 뜨게 하고 저를 모욕한 대가를 정확하게 치르게 할 시간이었어요. 저는 다음 목적지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죠. 은행 일을 마친 뒤 저는 곧장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단계는 정보전이었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 했습니다. 제게 며느리 수린이는 이제 가족이 아닌 반드시 이겨야 할 적이었습니다. 그 적에 대해 제가 아는 것은 너무나 적었어요. 명문대를 나와 유학까지 다녀왔다는 자기소개, 부유한 사업가, 집안의 딸이라는 배경. 그 모든 것이 과연 진실일까 하는 의문이 제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정보원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들네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있는 단골 떡집에 들러 쑥 인절미를 한 상자 샀습니다. 그리고는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로 향했죠.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면 그곳에서는 부녀 회원들을 위한 라인 댄스 교실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부녀회의 회장은 입이 가볍기로 소문난 방 여사였습니다. 제가 이 아파트에 대해 잘 아는 척 아들 내외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 시어머니인 척 연기하기에 완벽한 무대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라인 댄스 교실이 끝나고 땀을 식히던 방 여사는 제가 내민 떡 상자를 보고 활짝 웃으며 반겼습니다. 어머, 이 선생님 아니세요? 웬일이세요? 여기까지? 저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방 여사님,
우리 아들네가 이 아파트에 사는데 제가 이 근처는 영 지리를 몰라서요. 혹시 반찬 맛있는 가게라도 있으면 알려주실까 하고 들렀습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아들 내외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제가 먼저 운을 띄웠죠. 우리 며느리가 성격이 좀 내성적이라 이웃들이랑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박 여사님은 우리 며느리 수린이라고 하는데 본 적 있으신가요? 박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를 낮추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요. 알다 뿐이겠어요. 근데 이 선생님 댁 며느님은 우리랑은 좀 다른 세상 사람 같더라고요. 동네 엄마들 모임에는 얼굴 한번 안 비추고 늘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빼입고는 외제차 몰고 백화점만 줄곧 다니던데요. 역시나 제 예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장 여사는 신이 나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동김 여사가 백화점 VVIP 라운지에서 봤다잖아요. 거기 아무나 들어가는 곳도 아닌데 아주 익숙하게 드나들더래요. 다들 남편이 사업을 엄청 크게 하는 줄 알지 뭐예요? 애 교육은 어떻게 시키는지 유치원 행사 같은 데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말이에요. 박 여사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정보들은 하나같이 제가 어렴풋이 짐작만 하던 것들이었습니다. 허영심이 많고 이웃과 어울리지 않으며 아이 교육에는 무관심하다는 것.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쳐주었지만 머릿속으로는 그 정보들을 차곡차곡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와의 유익한 만남을 뒤로 하고 집에 돌아온 저는 곧바로 다음 단계에 착수했습니다. 바로 며느리의 SNS를 파헤치는 것이었죠. 저는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지만 이럴 때를 대비해 동네 문화센터에서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워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쓴다는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을 설치하고 며느리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계정은 비공개였지만 프로필 사진이 며느리와 손주가 함께 찍은 사진이라 금방 찾을 수 있었어요. 팔로우 요청이라는 버튼을 눌렀지만 며느리가 저를 받아줄 리 만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친구 목록을 보니 아들 시훈이의 계정이 있더군요. 저는 아들의 계정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며느리가 아들을 태그한 게시물들을 발견할 수 있었죠. 그 게시물들을 통해 며느리의 공개된 사진 일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가히 허영과 과시의 전당이었습니다. 발리, 파리, 스위스 등 해외 휴양지에서 찍은 사진들. 한 끼에 수십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의 음식 사진들. 그리고 소파 위에 무심하게 던져놓은 명품 가방과 시계 사진들이 즐비했어요.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사진과 함께 적힌 글들이었습니다. 샵일상, 샵힐링, 샵남편 찬스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가끔은 이런 사치가 필요해. 피곤한데 쇼핑으로 스트레스 풀기 같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죠. 저는 그 게시물들이 올라온 날짜와 아들이 제게 사업이 어렵다며 돈을 빌려갔던 날짜들을 하나하나 대조해 보았습니다. 소름 끼치게도 날짜들은 대부분 겹쳤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해 늙은 어미에게 손을 벌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분노로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모든 게시물을 조용히 캡처해 컴퓨터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시가 아니라
명백한 기만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며느리가 왜 이렇게까지 거짓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출처가 정말 아들에게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있는지 확인해야만 했죠. 일반인의 정보력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저는 수첩 깊숙한 곳에 적어두었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두어 번 울리고 났지만 오랜만에 듣는 중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조 실장입니다. 조 실장. 남편이 살아있을 적 닥친 큰 위기를 해결해 주었던 유능한 사람이었죠. 심부름 센터라고 불렸지만 사실상 기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에 가까운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는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었지만 그의 실력과 이 무거운 성품은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조 실장님, 저 이순자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사모님, 잊을 리가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을 하나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제 며느리입니다. 수학이 넘어 조 실장은 잠시 침묵했지만 이내 차분한 목소리로 알겠습니다. 사모님, 내일 오후 2시 지난번 그 찻집에서 뵙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 약속 장소에 나간 저는 조 실장에게 그동안 수집한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박 여사에게서 들은 이야기, 며느리의 SNS 캡처 사진들, 그리고 제 의심까지. 조 실장은 말없이 자료를 훑어보더니 안경을 고쳐 쓰며 말했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는 수집이 잘 되어 있군요. 사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진실입니다. 저 여자의 진짜 모습, 진짜 배경, 그리고 돈의 출처와 행방. 제가 모르는 모든 것을 알고 싶습니다. 합법적인 선에서 최대한 조용하게요. 알겠습니다. 조사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요. 시간도 돈도 상관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얼마든지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제 개인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 뭉치를 계약금으로 건넸습니다. 조 실장은 돈을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 몸 조심하십시오. 사모님. 그렇게 조 실장과의 만남은 끝이 났습니다. 찻집을 나서자 회색빛 도시 위로 한 줄기 햇살이 지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거대한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수린이가 공들여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이 이제 곧 무너져 내릴 차례였습니다. 조 실장에게 의뢰를 맡기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듯 더디게 흘렀죠. 휴대폰 벨소리만 울려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불안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채 매일 아침을 맞이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다리던 조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묘한 긴장감에 저는 곧장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조 실장은 찻잔을 앞에 두고 빙긋 웃었지만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훨씬 진지해 보였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제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며느리
수린이의 졸업 사진으로 보이는 희미한 사진 몇 장과 성적 증명서 같은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모님, 며느님께서는 말씀하셨던 명문 S대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지방의 한 전문대학을 졸업했고 성적 또한 그리 우수하지는 않았습니다. 유학은커녕 해외여행 기록조차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마저도 최근 몇 년간의 기록이 전부더군요. 제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아니, 예상은 했지만 막상 그 말을 들으니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어요. 학력, 위조라니. 대체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 허영심의 끝은 어디일까요? 조 실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부유한 사업가 집안이라는 것도 거짓이었습니다. 며느님 친정은 이미 몇 년 전 파산하여 현재는 신용불량 상태입니다. 과거에 운영하던 사업체는 빚더미에 앉아 경매로 넘어갔고 부모님은 지금도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며느님 이름으로 된 대출금 또한 수억 원에 달합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며느리의 배경이 모두 거짓이었다니. 그 엄청난 빚을 갚기 위해 제 아들을 속이고 저를 기만했던 것인가 하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조 실장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보며 마지막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며느님의 통화 내역과 계좌 추적을 통해 흥미로운 인물을 발견했습니다. 민서준이라는 남자입니다. 과거 며느님과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며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좌로 매달 수백만 원씩 꾸준히 돈이 입금된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단순한 예지 연인의 연락으로 보기는 어려운 정황입니다. 서류 봉투에 찍힌 민서준의 사진은 며느리 수린이의 SNS에서 본 몇몇 사진에 함께 등장했던 얼굴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남편 찬스라는 해시태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어쩌면 예지 연인 찬스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제 심장은 쿵쾅거리고 손은 주체할 수 없이 떨렸습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제 머릿속을 뒤흔들었어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 제 아들은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이 추악한 진실을 마주하게 할 때였습니다. 그가 스스로의 눈으로 진실을 확인하고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말이죠. 조 실장은 모든 설명을 마치고는 차분하게 일어섰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 서면으로 정리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모님께서 결정하실 차례입니다. 그의 말은 제게 무거운 숙제를 안겨주는 듯했습니다. 찻집을 나서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제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확신이 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습니다. 수린이의 가면은 벗겨질 것이고 그 그림자 속에 갇혔던 제 아들 역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조 실장에게서 받은 충격적인 자료들을 품에 안고 저는 며칠 밤낮을 고뇌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아들 시훈이에게 달려가 이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죠. 며느리 수린이가 워낙 영악한 사람이라 자칫하면 제가 오히려 아들을 이간질하는 못된 어미로 몰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지훈이 스스로 아내에게 의심을 품고 진실을 찾아 나서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한 가지 묘책을 떠올렸습니다.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제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방법. 바로 아들의 눈에 직접 의심의 씨앗을 심는 것이었죠. 그날 아침, 저는 아들 지훈이의 출근 시간을 맞춰 그의 회사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아들이 빌딩으로 들어서는 것을 확인하고 잠시 기다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아들은 동료들과 함께 카페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 옆 테이블에 앉아 주문을 하는 것을 확인하고는 일부러 크게 들릴 정도로 휴대폰을 귀에 대고 통화하는 척했습니다. 네. 박 여사님. 아이고. 김 여사님께서 그러셨다고요? 글쎄. 어제 백화점 VVIP 라운지에서 우리 지훈이 아내 수린이를 봤다고요. 어찌나 화려하게 차려입었던지 옆에 계신 분도 아주 멋진 남자였다네요. 명품 가방에 시계까지 한눈에 봐도 귀한 분인 줄 알았대요. 지훈이 사업이 잘 돼서 우리 수린이가 이렇게 호강하는구나 싶어 어미로서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저는 연기력을 총동원하여 최대한 자랑스럽고 행복한 어미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곁눈질로 아들 지훈이를 살펴보니 처음에는 제 목소리에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이던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흘끗 보더니 미묘한 표정으로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제 말에 동료들과 이야기하던 것을 멈추고 제 통화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역력했죠. 네, 물론이죠. 우리 지훈이가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밤낮으로 고생이 많거든요. 덕분에 수린이가 그렇게라도 스트레스를 푸는가 싶어 보기 좋네요. 그래요. 다음에는 꼭 우리 수린이한테 물어봐야겠네요. 무슨 명품 가방을 그렇게 많이 샀는지, 혹시 좋은 곳이라도 갔는지 말이죠. 저는 능청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들은 제 통화가 끝나기도 전에 자리에서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엄마,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당황스러움과 함께 얼굴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지훈아, 엄마가 놀래켰니? 그냥 근처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혹시 점심 먹었나 싶어 들렀지. 너 바쁘니까 얼른 들어가 보렴. 아들은 저에게 몇 마디 더 말을 붙이려 했지만 저는 미리 계산을 마치고 태연히 카페를 나섰습니다. 아들의 표정에는 혼란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분명 며느리 수린이는 그날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간다고 했었고 백화점 VVIP 라운지라니요. 게다가 멋진 남자라니. 저는 아들이 그날 밤 잠 못 이루며 아내를 의심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 지훈이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저를 향한 원망 대신 절규에 가까운 혼란스러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들 지훈이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유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깊은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엄마가 말한 게 다 사실이었어요.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아들의 감정이 가라앉기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심어놓은 의심의 씨앗이 아들
스스로 며느리의 실체를 파헤치게 만들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며칠 전 수린이가 명품 신상백이 새로 나왔다면서 백화점에 간다고 했었어요. 저는 일 때문에 갈 수 없어서 혼자 보냈는데 이상하게 연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늦고 전화도 계속 부재 중이고.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가서 넌지시 오늘 쇼핑 잘했냐고 물었는데 계속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말씀하신 게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아들은 목이 메는 듯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결국 어제 저녁에 수린이가 잠든 사이에 몰래 휴대폰을 봤어요. 설마 하는 마음이었는데 메신저에 민서준이라는 이름이 뜨는 걸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메시지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고요. 수린이가 민서준한테 오빠, 우리 언제쯤 빚 보면서 만날 수 있을까? 오빠 빚 내가 다 갚아주고 있잖아. 라고 보냈더라고요. 통화 내역도요. 저한테는 없는 모임에 간다고 거짓말한 날마다 민서준이라는 남자와 수십 통씩 통화했더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수린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 거예요? 저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던 마지막 카드, 조 실장이 보내온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는 망설일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훈이가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그의 목소리에서 느꼈으니까요. 지훈아, 너무 놀라지 말거라. 엄마도 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다. 어미로서 너를 더 이상 눈 뜨고 볼 수 없어 그랬다. 저는 아들에게 당장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1시간 뒤 아들은 흐트러진 모습으로 제 집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과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를 거실 식탁 앞에 앉히고 조 실장에게서 받은 서류들을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내 아내 최수린의 진짜 모습이다. 저는 그가 서류들을 읽어나가는 동안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학력 위조 증명서, 파산한 친정의 등기부 등본, 수억 원에 달하는 개인 대출 기록, 민서준과의 통화 및 송금 내역, 그리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담은 SNS 캡처 사진들. 아들의 눈빛은 서류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혼란과 충격, 그리고 분노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는 마침내 마지막 서류를 확인하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사실이에요. 수린이가 이 모든 게 다 거짓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졌습니다. 마치 방금까지 서 있던 단단한 땅이 순식간에 꺼져버린 사람 같았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지훈아, 모두 사실이다. 엄마도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너처럼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구나. 아들은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 아픔을 이겨내야만 진정한 가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애써 눈물을 삼켰습니다. 잠시 후 아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상처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이제껏 보지 못했던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아들의 등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면 된다. 이제는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 때다. 아들 지훈이는 며칠간 고민에 잠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번민과 좌절,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교차했어요.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아들의 방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지훈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삶과 가정을 바로 세울 때임을 알았으니까요. 저는 그저 묵묵히 그러나 단단한 마음으로 아들의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저를 찾아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수린이와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붉었지만 이젠 더 이상 흔들림 없이 단단해 보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를 위로하는 동시에 대견하다는 무언의 격려를 보내는 저만의 방식이었죠.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며느리 수린이는 모든 증거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깨달은 듯 군말 없이 이혼에 동의했어요. 양육권은 지훈이가 갖는 것으로 합의했고 재산 분할에서도 큰 마찰은 없었습니다. 수린이가 제 아들에게 5억 원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과 그녀의 개인적인 채무, 그리고 예지연인과의 관계가 모두 드러나자 며느리 측에서도 더 이상 우길 명분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물론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혼 소식을 들은 사돈 부부가 어느 날 난데없이 제 집으로 찾아와 난동을 부렸습니다. 감히 우리 딸을 이혼시켜 우리 딸 없이는 얘 아들 한 푼도 못 벌어먹을 줄 알아. 사돈은 삿대질을 하며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조 실장에게서 받은 서류들을 식탁 위에 펼쳐 보이며 말했죠. 사돈 어른, 따님께서 저지른 일들, 그리고 사돈 댁의 재정 상태와 과거의 문제들까지 제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소란을 피우시면 이 모든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될 겁니다. 제 말에 사돈 부부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그들은 금세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순간 제 옆에 서 있던 아들 지훈이가 처음으로 단호하게 나섰습니다. 나가세요. 더 이상 저희 어머니께 무례하게 굴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들의 단호한 모습에 사돈 부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황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순간이었죠.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안도감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혼 후 아들 지훈이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는 회사를 정리하고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며 안정적인 삶을 찾아갔습니다. 손주 유준이도 아동 심리 상담을 받으며 점차 안정을 되찾았어요. 저는 유준이를 데리고 함께 동네 도서관에 가고 제가 직접 만든 곶감과 수정과를 건네며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유준이는 이제 더 이상 태블릿에 코를 박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고 감나무 아래서 재롱을 피우는 평범하고 해맑은 아이로 돌아왔죠. 시간은 흘러 깊은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감나무는 차가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는 시장에 가는 길에 우연히 초라해진 며느리 수린이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싸구려 옷차림에 지쳐 보이는 얼굴, 한때 화려함으로 치장하고 제게 모욕을 주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모른 척 지나쳤습니다. 더 이상 분노나 증오 같은 뜨거운 감정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겪어낸 자의 평온함만이 제 마음속에 가득할 뿐이었죠. 겨울의 끝자락, 저는 아들 시훈이와 손주 유준이와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며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 감나무에는 봄을 알리는 작은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긴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저희 가정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비록 쓰리고 아픈 시간이었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희 가족은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이순자님의 사연이 끝났습니다.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너무나 안타깝네요. 다음에도 다양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